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4월 2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소식이 되겠는데요. 어제 일요일날 전주에 다녀왔어요. 전주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바로 내일 모레 4월 5일날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단 한 곳, 전주시 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고 있죠. 무려 지금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최근의 여론조사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우리 전주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저도 하루 종일 전주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직 확신하거나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의 이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 정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4월 5일 날 하루 종일 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고,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분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주에서 꼭 당선이 되어서 진보당의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활짝 여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기원을 한번 해봅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실 거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노동 소식인데요. 매일 노동 뉴스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님이 칼럼을 게재를 했어요. 최대 노동시간 말고 최소 노동시간을 도입하라.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사실은 최대 노동시간이 얼마냐, 그래서 최근에도 주 69시간, 그리고 따져보니까 주 7일 근무를 시키면 무려 주 80.5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난리가 아니잖아요. 최소 노동시간은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는 해요. 그러나 고민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대 노동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 데에는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 평균이라는 말이 감추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진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 데이터를 볼 때도 평균 노동시간으로 모든 실체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5번째로 길다. 그래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셈이에요. 그래서 노동시간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건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이 노동시간 평균값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따지면 노동시간은 줄어들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표준 노동시간인 40시간보다 52시간 아니에요. 40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지만 훨씬 더 적게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불리는 소정 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주휴일과 연차 휴가제도, 퇴직금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등 노동자라면 적용받는 모든 보호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다. 너무 오래 일하는 것만큼 너무 짧게 일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 이거 무슨 말인지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아예 그냥 노동을 안 하고 매일매일 놀면 더 건강해지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야간 노동이라든지 굉장히 긴 노동시간이라든지 과로사라든지 이런 쪽만 고민하기 쉽지만 실제로요, 이 너무 짧은 노동시간도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라든지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는 진행된 바가 있다고 하네요. 장시간 노동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만큼 단시간 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울증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표준 노동시간 그룹에 비해서 장시간 노동군과 단시간 노동군에서도 똑같이 높게 나타나서 이렇게 U자형
그래프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짧은 노동시간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규모가 2013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83만 6천 명, 100만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021년에는 151만 2천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오래 노동할 필요가 없어서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초단시간,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 시장이 아니라 노동 조건이 아니라 정말 나쁜 노동 조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초단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히 정신 건강에도 좋을 수가 없고 자신의 일상이나 생활을 꾸려나가기도 어렵겠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내몰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건 쪼개기 계약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한 사람의 노동자를 써도 될 곳에 막 쪼개가지고 이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가는 여러 가지 복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어떤 게 있었어요? 초단시간 노동자가 15시간 미만이다. 그러면 15시간이 안 되는 노동자들을 여러 명을 쓰는 거죠. 또 이런 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쪼개기 계약과 같은 탈법이 없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한다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합법적으로 구조적 차별을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원해서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우선 명백한 차별부터 철폐하자.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유급 휴일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보상을 받도록 하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15시간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데도 이런 걸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은 비례해서, 예를 들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이런 주휴수당과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시간에 비례해서 이거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들도 비례해서 그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최소 노동시간제를 도입하자.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경우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주당 24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규제한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디에서? 진보당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된 울산 동구에서는요, 올해부터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동구청이나 산하기관, 민간 위탁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대요. 이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당하지 않는 것이죠.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초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이다.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과는 또 다른 각도의 이야기이겠죠?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검찰 전성 시대, 검폭 정치, 검찰 정치, 여기서 말하는 검폭은 검찰 폭력이죠.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요.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폐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한꺼풀 들여다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또 들은 적은 또 예를 들면 눈에 보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검찰 인사들이 요직에 많이 등용이 이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되고 있어, 이런 생각 정도인데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인데요. 저도 이제 경기도청이 예를 들면 전임 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막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도청 공무원이 봉인가? 업무 담당 부서는 어쩔 수 없다 쳐도 도청의 전체 직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건 과하지 않나? 이게 이 도청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부서에 영장을 따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도청 전체 공무원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상식적일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요, 지난 올해만 하더라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래 이게 20일이 넘잖아요. 근데 이게 무려 13번째. 아니,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어요? 작년 6월에 있었죠. 김동연 지사가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무려 13번째 압수수색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13번째 압수수색의 기간도 무려 20일이 넘는 거죠. 와, 그러면 지난 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경기도는 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 진행한 것도 아니고요. 아까 20일이 넘도록, 그리고 아예 도청의 4층 공용회의장을 검사 사무실로 삼아가지고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도청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압수수색에 시달렸던 거죠.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하며 하루 업무를 공친 공무원들도 있었고요.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쟤네들 또 왔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압수수색한 자료들의 근거에서 공무원들을 또 소환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10여 명의 공무원이 검찰로 불려갔고요. 당연히 공무원 노동조합들에서는 도정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이른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였는데요. 이번에 검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컴퓨터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컴퓨터는요, 지난해 7월에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면서 바뀌었던 새 컴퓨터예요. 아니, 그러면 4년 전의 일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작년에 바뀐 현 지사의 개인용 업무용 컴퓨터마저 압수수색을 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 분명한 설명이나 정확한 설명이나 근거 없이 그냥 압수수색 영장에 올라갔던 거고, 이게 목록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22일 날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22일간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원지검 검사만 5명에서 6명인데 문제는 검사가 대여섯 명이라고 이들만 오진 않잖아요. 한 검사당 딸린 직원들이 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무려 50명에서 60명에 이르는 압수수색 인원들이 들어오는 거죠. 김동연 현 지사의 업무용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도의회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이 도의원들도 아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운 경기도의회까지 굳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의 광역자치단체가 경기도고요. 정치적 위상으로는 서울시 다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그럼 어마어마한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런 것도 이 검찰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 내지는 일반 작은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만약에 찍어가지고 타겟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정말 조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의 아무런 항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던 두 번째 소식은 우리가 검찰 독재 국가 이런 얘기를, 검찰 독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선 이게 어떻게 좀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정치면 소식인데요. 경향신문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회 칼럼이에요. 제목은요, 정의 실현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목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칼럼의 내용은 최근에 그 전두환의 손자라는 분이 전우원 군인가요? 이분이 이제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광주에서 이 사과 일정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광주의 수많은 5.18 단체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좀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이 자체도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이 칼럼에서 주로 얘기했던 거는요, 현행 법상으로는 전두환이 내지 않았던 이 추징금을 몰수를 추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행 법적으로. 법의 문제가 늘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전두환의 손자가 폭로했던 것은 현재 자기 아버지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전두환이 남겨둔 재산을 그대로 은닉하고 있다.
그래서 전두환의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두환이 아직 납부하지 않았던 추징금이 무려 922억 원에 달하는데 이거 추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 폭로가 사실이더라도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현재 그 비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상자였던 전두환이 사망했던 것도 있고 뭐 법의 내용은 또 복잡하니까 줄줄줄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한다. 근데 이 칼럼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근데 나의 의견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승재현 연구위원이 제기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두환이 내지 않았던 무려 1,000억 원에 다다르는 이 추징금을 이제 법적으로는 추징이 불가능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전두환의 이 추징금에 대해서 추징을 할 의사만 있으면 누가? 정부와 검찰과 법원에서 즉 대한민국의 이 공적 권력에서 추징할 의사만 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칼럼의 이 주제인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칼럼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제목을 볼게요. 정의 실현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사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건 그리고 최근에 분노의 대상은 윤석열과 한동훈 기타 등등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은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나고 나서 들어선 정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의 책임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것이죠. 이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은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어떤 유력한 정치인도 윤석열 체제의 탄생에 대해서 반성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해요? 거꾸로 지금 마치 자기들이 온갖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니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가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성큼성큼 한 발자국씩 내딛겠구나.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얘기했어요? 초반에 2년 동안은 국회에서 우리가 힘이 적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 절반 지나고 나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곳까지 합치면 무려 180석이라는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런 구성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거의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뭐 농민 쪽으로는 양곡관리법, 노동 쪽으로는 노조법 개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게 빨리 돼야 되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목소리가 있어요? 아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니네가 가장 좋을 땐 도대체 뭐 했다가 다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부랴부랴 법안을 올리면 이거 제대로 게다가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계속 이러고 있고 결국 여기에서 부족한 건 뭐였을까?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건 법적으로 어려워. 아니 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했어야죠. 저는 사회는 그렇게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전두환이 죽었다고 해서 추징금을 전두환이 남긴 재산들이 곳곳에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추징하기 어려워가 아니라 추징할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이것이 진보 정치 세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네, 다시 마지막으로 제목을 한 번 더 읊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의 실현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야 라는 게 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회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도 사실은 저는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가 민주화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모란공원으로 이장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장은 엊그제 4월 1일 날 사실 이것도 뭐 도둑이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보시고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민주화 성지로 불리는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성단체들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이 빠진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는 없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될 것은 마석 모란 공원이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묘역 이렇게 사실 정의가 된 적은, 예를 들면 이 묘역에 들어가려면 현충원이라든지 대전 국립묘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자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박원순 전 시장의 묘가 옮긴다고 하면 박원순 시장도 이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에 헌신했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2차 가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해자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영상에서 방송에서 다시 그 왈가왈부를 되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까지도 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할 수밖에 없죠.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여성단체 70여 곳에서는 지난 30일 날 공동 성명을 내서 그동안 피해자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행위는 기록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민주열사 묘역으로의 이장이다. 성폭력 문제 제기 이후 훼손된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 복구를 민주진보의 이름으로 감춰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근데 더 사실은 열받는 거는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성명이 나오고 나서 도둑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 4월 1일 날 있었던 건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1일 날 경남 창녕군에서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이 됐는데, 당초 이장은 알려지기로는 이날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른 새벽 시간에 일찌감치 이장이 이뤄진 거죠. 도둑 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모란공원 관계자는 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에 4월 1일이면 토요일이잖아요. 이장이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이른 새벽에 이장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면 소식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요. 탈달러화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 우리 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뽁닥뽁닥 하다 보니까 국제 소식까지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5가지 꼭지 내에 세계적인 소식도, 그래서 최근까지 많이 들려드렸던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탈달러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적인 이 모든 나라가 자기네 그 통화, 화폐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통화는 달러 아니야? 이제 이런 게 좀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국가 총주석이죠. 시진핑이 지난해 12월 9일 날, 지난해 12월 달에 걸프 협력회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중동의 산유국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도자들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만났는데요. 당연히 걸프 협력회의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로 구성된 곳이에요. 이 시진핑의 리야드 방문은 코로나19 이후에 2번째 외국 방문이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와 2번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지난해 9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식도 제가 당시에 전해드렸어요. 이 정상회의였습니다. 이때 이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작년 9월 달에 중요하게 결정된 게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달러가 아니라 자국의 통화를 사용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소속된 나라들을 보면요. 중국,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만으로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의 40%,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0%, 그리고 유라시아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나라들에서 달러를 공용 통화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이 상하이 협력기구에는 이
기본 정식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이 4개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참관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이집트, 네팔, 카타르, 스리랑카, 터키 이 9개국이 대화 파트너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는 게 석유 시장이고, 이 석유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달러를 공용 화폐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과 달러의 지위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게 거대하게 허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는 중국도 산유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1993년도부터 중국은 석유의 순수입국,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석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들여오는 것이 더 많은 이런 나라가 됐고요. 2017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대요.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절반인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오고요. 사우디에서 수출하는 석유의 4분의 1, 25%가 중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즉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석유 교역량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석유 교역의 통화를 중국의 위안화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즉 달러의 체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달러가 국제 거래와 금융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 왔는데,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악용하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가 불안정해졌고, 이에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에서 다른 흐름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만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거래의 90%가 달러로 결제됐는데, 2020년에 그 비율이 절반 이하로 50%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금융 그러면 뭐 복잡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2014년에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았던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금융 메시지 송금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2015년에는 중국에서 초국경 은행 간 자금 결제 시스템을 출범을 시켰대요. 러시아와 중국의 자금 결제 시스템에는 중앙아시아, 인디아, 이란에 더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애플페이가 들어왔다, 뭐 삼성페이를 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핀테크, 금융 기술에 뿌리를 둔 결제 네트워크도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미르라는 그 결제 네트워크를 개발을 이미 했고요. 중국은 유니언페이라든지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거를 출범을 시켰죠. 이제 세계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그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위안을 유력한 통화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달러 밀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이제 국내 정세가 복잡하니까 뭐 말만 나면 윤석열, 한동훈 막 여기만 몰두해 오고 있는 사이에 이 세계의 질서는 거대하게 사실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지각 변동의 한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외국의 소식들을 듣는 데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에 기대는 비중이 압도적이잖아요. 정말 뭐 거의 99.9% 정도가 이 미국의 시각을 통해서 서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서방 그 국제 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국제 질서는 다시 말하면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로 좌지우지했던 이 지구촌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 주변에 다 몰려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본이 이 바다 바로 옆에 있고, 바다를 건너서 미국이 있고, 사실 이 대한민국의 고민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또 열받네요. 최근에 그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도 정말 윤석열 뭐라 그랬죠? 1호 영업사원? 그러더니 뭐 나라를 팔아먹는 영업사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담한데, 정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이 세계적인 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민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우리가 기여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뭐 우리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최근에 한반도는 이 전쟁 연습 훈련이 뭐 남과 북에서 거의 뭐
우리만 둔감할 뿐 전 세계에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최고로 위험한 이런 지역으로 또 꼽히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시야를 자꾸 바깥으로 넓히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3월의 마지막 소식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4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와, 그 어제 전주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뭐 벚꽃들부터 해서 꽃이 막 곳곳에서 만발하잖아요. 많이 마음이 뽁짝뽁짝하시고 이 생활이 그 정말 이 각박하더라도 가끔은 하늘도 보시고 이 주변의 자연의 변화들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봄을 한층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봄이기를 바라면서 특히 4월 5일 날 전주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이라는 정말 봄 선물이 오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